우선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 속의 세계라는 것은 아마 우리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것은 익히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국 속의 세계라는 아마 이것은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한겨레 신문에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문명 교류 기행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등재한 그 내용들을 추려서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동명이 책입니다. 한국 속의 세계라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대체 간추려서 시간상 그 중에서 한 11가지를 골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서 한국 속의 세계라는 이런 주제에 착안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는 저 나름대로 우리의 역사, 문화 인식에서의 몇 가지 표단과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착안하게 됐다. 그 얘기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대체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세계와 고립시켜서 거의나 통시적으로 수직적으로만 이해해왔지 공시적으로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다 나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세계와의 고립 속에서 무관계 속에서 이제 고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 세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들이 우리더러 은둔국이라 해도 그것이 뭐든 그런가 하고 안주했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문화는 쇠국의 역사, 쇠국의 문화라는 이런 어떤 그 자해적인 역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저는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역사 문화의 인식에서 존재한 표단 내지는 그 결과를 한번 짚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착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 속, 우리 역사 속에 세계성이란 과연 뭐겠나? 세계성. 물론 이것은 세계화라는 개념과는 어떤 상관성은 있지만은 꼭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이게 앞서서 조금 지나갔는데 저는 제 전공은 역사학인데 역사 속에서도 저는 문명 교류사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한국 속의 세계라는 것도 어떤 문명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다분히 여기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계성이란 무엇이겠는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세계에 대한 알을 추구하고 세계와 삶을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말한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계성은 세계 속의 한국 속의 세계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세계 속의 한국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것은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 즉 바깥에서의 세계와의 만남. 이것은 우리 역사의 외연사, 특히 교류사라든가 대관계사 측면에서 이 점을 그간 다뤄왔고 지금도 연구들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 속의 세계란 뭐겠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 즉 안에서의 세계와의 만남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세계성은 물론 오늘 우리의 세계화라든가 국제화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역사 비전으로 볼 때도 물론 상당히 필요한 정신이겠지만은 우리의 이런 세계성은 어제부터 있어온 역사적 사실이고 실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성은 그동안 우리 역사 과정에서 5, 6천 년 우리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 한국 속에서 세계성을 어떤 그 측면에서 짚어봐야 되겠는가? 저는 이제 페이퍼도 있지만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찰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계와의 어떤 문명적인 공통유대, 우리와 세계와의 어떤 공통적인 문명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계 문명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풍부화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런 창의적인 수용. 세 번째는 우리는 세계에 향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 제쳤다. 세계로 향한 열림.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물론 다른 측면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세계와의 문명유대, 우리 다른 문명에 대한 창의적인 수용, 세계에 대한 우리 열림,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한 12가지, 많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는 한 47가지, 48가지쯤 되겠습니다. 48가지 우리 역사상을 가지고 대체 이런 내용을 설명했지만은 시간상 관계로 오는 그 중에서 한 12가지쯤 시간이 잘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저희 하나의 어떤 개인적 소견이라고 할까, 이것을 발표한다기보다도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또 아주 이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분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도 되고, 자칫 공자 앞에서 문장을 쓰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운데서 잘못됐다든가 부족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세계와의 이제 문명유대입니다. 세계와의 문명유대. 우리는 우리 민족사나 우리 민족 문화를 볼 때 장기간의 만남과 어울림 속에서, 즉 교류를 통해서 남들과 혹은 세계와 공통적인 문명 구성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공통적인 세계 문명 유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감기. 그럼 이런 몇 가지 우리 세계와의 공통적인 문명 유대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고인돌 문화입니다. 고인돌 문화. 고인돌 문화대 정확하게는 이 고인돌 문화는 우리 문화사에서 이것은 거석문화입니다. 거석문화. 대체 거석이라는 것은 선사시대에 무엇을 기리거나 상징하기 위해서 세운 거대한 거석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거석과 더불어 출토된 또 수반된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 일괄해서 거석문화라 이렇게 간단히 정의합니다. 그럼 이런 거석에는 물론 세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는 거석에는 한 6가지쯤 이런 형태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약하겠습니다. 아시는. 이런 거석은 이제 대체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출현해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청동시대를 거쳐서 철기시대 초기까지, 심지어는 지금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섬들에는 이제 거석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 거석문화로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신석시대부터 청동기가 가장 많고, 철기시대 초기, 국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런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거석문화는 저 서유럽으로부터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로 해서 저 이스턴 태평양까지, 남미까지도 이 거석문화대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석문화는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 남아있는 것이 거석문화, 거석입니다. 큰 돌들이, 기념물들이 한 5만 5천 개가 있습니다. 5만 5천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대 대부분은 이른바 우리가 지석묘, 우리 고인돌이라고 그래요. 지석, 혹은 이제 돌면이라고 그럽니다. 지석묘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거석문화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돌면, 지석, 혹은 고인돌이 또 절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령 우리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이 고인돌이 많은 아일랜드 같은 것이 1,5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한을 합해서 한 4만 개가 있습니다. 북한에 14,000 내지 15,000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 남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그 가운데서도 전라도에 한 2만 개가 군집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그 거석문화대, 고인돌 문화대에서 우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고인돌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UN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천하고 화순하고 고창, 강화,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가운데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절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북아시아 고인돌 문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국의 심양, 려령으로부터 우리를 중심해서 일본의 규슈까지 대체 이 대가 이른바 동북아시아 고인돌 문화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 양식이라든가 형태든가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고대로부터 대때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 시대를 걸쳐서 우리는 세계와 고인돌이라는 하나의 공통 문명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이런 문명 유대 고인돌 문명 유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10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도서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참가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우리가 이제 주빈국으로서 우리 한국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문화로서 주빈관에 주로 우리 소설들은 현대 소설 중심의 책을 이제 전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서 이른바 이 거석문화 고인돌을 아마 한 100기 전시했습니다. 구조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라든가 우리가 소개책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고인돌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 그 고인돌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주기 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어떤 대표적인 고유 문화로서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해명은 안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인돌 아니고 독석입니다. 돌 하나, 여러분이 아마 그때 사진들 보십시오. 돌 하나씩 세웠어요. 그건 독석입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6가지, 7가지, 네,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독석. 그건 어떤 묘지 표시입니다. 이것이 묘라는 표식인데 그 독석입니다. 우리가 선돌이라고도 맨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고인돌, 돌면 그게 아닙니다. 돌면은 밑에 지적들이 있고 위에다 이제 개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인돌이거든요. 기계가 우리 같이 고인돌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독석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 고인돌 문화라고 막 이렇게 제 보기엔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것이 고인돌 문화. 두 번째 이 벼문화대에도 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벼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금 300년 내지 지금은 한 500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농사는 불과 한 만 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만 년도 농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농업 채집시 우리 자연적인 농산물 채집 시대에는 불과 농산물로서 우리가 그렇죠.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0 내지 200종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대체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그 농산품은 주식으로는 한 10가지. 그러다가 지금은 주종은 그 가운데 주식 가운데서 3대 주종이 있죠. 밀보리, 옥수수가 3대 종이고. 이렇게 밀보리, 옥수수가
지금은 이 농산품의 3대 주종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옥수수는 유럽 같은 데서는 사료를 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료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로 그게 이제 3대 종으로 보지 않고 틀림없는 것은 동생을 막론하고 이제 식품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밀과 쌀이죠. 그런데 밀은 그 기원이 대체로 이제 학계에서 뭐 공통대로 이제 정설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 서아시아가 그 밀이 원산지다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쌀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 그 원산지 발원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한 300년 동안 학계에서 서구학계 또 우리 동양학계에서 이 기원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왔습니다. 대체 이제 해방 광복전 대체 1950년대 이전까지는 쌀이 원산지를 처음에는 인도의 아삼 지방, 동방 아삼 지방을 보다가 그 후에 중국에서 역시 그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아삼 내지 운남지대를 연결하는 그 시대, 아삼, 인도 이제 동북부와 중국의 운남지대를 연결하는 그 시대가 쌀이 원산지로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70년대까지만 해도 쌀이 그 기원을 한 지금으로부터 7,000년 내지 8,000년 전에 쌀이 이제 나온 걸로 막 그렇게 연대 측정들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학교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일본을 비롯해 중국 내지 동남아 이 쌀 문화대에 있는 여러 각국 학계에서 쌀이 기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원래 수종입니다. 수종. 물되고 수도인데 그 수도는 그 기원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니제르강 유역이 아프리카 쪽이 쌀 원산지입니다. 니제르.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종입니다. 아시아종. 그런데 우리 아시아종 가운데서도 지금은 니제르 아프리카종 변은 물론 그 후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 사람들 들어가서 개종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시켰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는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순화 과정을 걸쳐서 뭐 더 그 종류화도 500여 가지가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아시아 벼종 가운데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인디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국어 말하면 중국 양장강 이남과 동남아시아 인도를 포함해서 길쭉한 우리가 말하는 알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장리병이고 그 다음에 자파니까, 일본이면 자파니까라는 것이 대체 우리가 먹는 달리병, 좀 붉기가 있고 좀 짧은 형.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자바형이나 인도네시아 자바형이라고 나왔는데 막 아직까지 정형으로서 학계에서는 크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하자면 그 이제 벼고 우리 말은 쌀이죠. 쌀은 하나의 범지구적인 문화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6대주 대체 이제 5대주에서 다 심고 있는데 세계에서 지금 110여 개 나라가 이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0%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벼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벼의 진화성이라든가 순화력을 이용해가지고 개량들이 많이 되고 종전에는 고온 다습한 지대만이 이제 벼를 심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고온 냉한 건조지대까지도 이제 벼가 가능하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가 여기서 특이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램이다. 발해 상경이도 지금 저 감옥사 준 거. 발해 상경은 부기가 한 50도 이상이죠. 50도 내지. 그 가운데서 발해 시대에 벌써 우리가 발해인들이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아주 훌륭한 벼를 심었습니다. 쌀을 심어서. 그래서 쭉, 후에 그 이제 아주 특수한 중국에서도 특수한 아주 질 좋은 쌀로 인정돼가지고 옛날 만주 때는 물론이고 지어 그 모태동 시대에도 모태동 주석이 당시에도 최고의 그 최상민은 바로 이 발해 시대 당시 발해 상경 수도가 있던 지금 목당강이라든가 감옥사라든가 말입니다. 밀산이라든가 그쪽 쌀들을 이제 특구로 지정해가지고 진상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는 그렇죠. 일찍부터 아마 이런 쌀을 우리 문화의 우리 이제 주한 주식으로서 일찍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의
수천 년 동안 벼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세계 문화대를 이룩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우리 배가 차지하는 위치는 뭘까?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 1970년대까지는 주로 옛날에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연구하던 저 김해 패충류에서 나온 그 벽시 몇 가지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2020년대에 나온 설은 대체로 기원전 1세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벼쌀을 심었다. 쌀 농사를 했다. 그다지 70년대까지 우리 정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뭔가? 일본은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쌀 농사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쌀은 벼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것이 70년대까지 우리 학계까지도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체 70년, 80년대 우리 경기도 여주군이라든가 평양 삼석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부여군에서 대체로 기원전 천년기의 그 벽시들이 나왔습니다. 벽시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벼가 청동기 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80년대까지 우리 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경기도 김포라든가 그다음 우리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고향이 있죠. 일산이 있죠. 일산 유지에서 벽시가 나오는데 그것이 추정해 보니까 기원전 2000년이다. 2000년. 그래서 우리나라 벼는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대체 90년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획기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벼농사, 쌀농사, 수도 재배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1998년과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충북이죠. 충북 정원군이다. 정원군 소로리에서 그 이제 구석기 시대 유지에서 59개의 이제 탄화된 벽시가 나옵니다. 충원대라든가 그다음 당국대라든가 이 서울시립대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지질연구소에서 공동으로 98년과 2001년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우리 그 학계에서 측정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7,000년 내지 13,000년 전. 그것이 또 우리로서는 또 이제 의심쩍하니까 남들은 또 이제 의심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국에 보내서 그것을 이제 측정해 봤습니다. 하니까 미국 학계에서도 GX 방사성 연구소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그걸 검측해 보니까 그것이 15,000년 내지 13,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00~3,000년 차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맥시멈 보더라도 13,000년, 14,000년이 되거든. 미국의 그네들이 이제 측함한 그 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이듬해 우리가 필리핀에서 유전자 국제회의를 해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가서. 그 다음에 2001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소로리 벽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고, 다음에 2001년에 미국에서 2001년에는 제5차 세계고고학 대회를 열어서 우리 학자들이 가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그 당시 그 NHK라든가 미국이라든가 ABC라든가 대단한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그런 국제적인 큰 이런 사실들을 크게 어떻게 다룬 기억이 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소개된 글들은 봤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그러다가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발표하니까 중국에서 1990년대 말에 덩달아서 또 하나 발표했어요. 하나 발표한 게 중국 양자강의 옥섬암이라는 곳에서 벽시가 나왔는데 그것이 옥섬이가 대체 기원전 11,000년으로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 상향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그것은 크게 국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이 벽시가 발견됐다. 물론 앞으로 우리 고고학이 또 어떻게 발굴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뵙시는 구석지대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종전에 우리 벼가 일본으로 통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중국 양자강 유역이라든가 산동반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배가 이제 수입됐다든가 전입됐다는 이런 소리 이제는 깨져야겠죠.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것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세계의 어떤 벽시 문화, 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원족격인,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확인 못 해봤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 소로리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소로리카, 벼. 자바니까, 인도니까 하니까 소로리카라고 붙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외람되게, 예? 소로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예. 인디카 있거든. 인도에서 인디카, 그 다음에 자바니카, 일본에서 자바니카 벼가. 그 다음에 자바에서 나한테 자바니카라는 이야기 조금 나오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청원군 소로리에서 나온 벼라고 해서 소로리카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것은 이제 주제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황금대. 이 황금문화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문화대.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황금문화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공히 아실 겁니다. 우리 많은 금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황금 유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황금문화가 일찍부터 발달됐다는 것은 다 익히 감지하고 계시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한 6세기까지 알타이를 중심해서, 알타이 그게 이제 금산이라는 뜻인데, 알타이 당시에는 금이 제일 많이 났죠. 알타이를 중심해가지고 동서에 이른바 세계의 황금문화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황금문화대. 그래서 알타이 서쪽은 스키타이 사람들이 알타이 황금들을 저 그리스까지 운반해 가서 황금문화를 전했고, 동쪽으로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동진하면서 중국, 화북지대, 특히 우리나라에까지 그 황금 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지금 대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황금 문화, 한 천년 동안 지속된 황금 문화대에서 그 황금 문화대의 동단에서 우리는 이 황금 문화를 정말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벽할 정도로 황금 문화를 꼽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황금 문화대 동단에서 황금 문화를 가장 아주 꼽혔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금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관.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천마총이라든가 금관촌에서 난 금관들이 많이 전시돼 실물도 보셨을 겁니다. 완벽한 그것은 이제 물론 우리 금관은 대체 기원 후 5, 6세기 고구려 이제 고분에서 나온 금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 6세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년 동안이 황금문화대에는 대체 후기에 속하죠.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최성기 시대에 황금문화를 가장 꼽힌 이런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아주 금관이 세계 우리와 같은 그렇게 훌륭한 정말 황금문화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종합하고 결속하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황금 유물인 금관이 세계에 10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몇 개 있는가? 7개가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라에 6개, 가야에 하나. 물론 백제 같은 데서, 특히 백제 같은 데서는 금관이 나왔지만 완벽한 금관이 아니고, 완벽한 금관이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것이 10개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는 말입니다. 7개는 재밌는 과정이 많은데 약하고, 7개는 지금 경주 지방에 널려 있는 30개의 고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고학자들이 예측에 하면 경주시대에 150여 기 고분이 널려있다고 합니다. 150여 기. 그 가운데 30기만 지금 팠습니다. 그 가운데서 6개가 나왔습니다. 금관이. 앞으로 얼마나 오는지 또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관은, 우리의 금관은 뭐 여러 가지 그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북방 기마민족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 고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만. 북방, 이것은 무슨 얘기가? 이것은 그렇죠. 이 천년 동안의 황금 문화에 대해서 그 동단에서 우리 신라는 최성을 누리고, 누렸다는 이것은 이렇게 제가 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특수하다고 보다는 좀 명확하게 그렇죠. 우리 문화가 세계와 어떤 공통적인 문명 요소를 공유하면서 세계적인 문명 유대를 이루어왔던 세 가지 사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위상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얘기. 그래서 문명 유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창의적인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다. 우리 안에 속에 들어온 세계, 우리 속에 들어온 세계를 알려면 그렇죠. 알려면 남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남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세계 문화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또 그런 남의 문화, 세계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것을 이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유지해 와서 우리 속에서 그 세계성이라는 하나의 그 족적을 남겨놨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가 창의적인 수용이라는 말을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본래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에는 근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명할 적에 문명의 근본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생성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문명이든지 자기 그 어떤 자연 환경, 역사적 환경에 걸맞게 자생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강요해서 문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없습니다. 자생성. 두 번째는 문명의 근본 속성은 하나는 이 모방성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따라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으면 어떤 그 제자를 가해도 자연스럽게 문명은 이제 모방하고 따라 배우고 학습하게 되고 이게 모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은 전파되는 겁니다. 일단 전파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용하게 되는 이것이 대체 문명의 속성들입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속성에 의해서 역시 우리도 세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명들을 우리가 모방하고 사실 이런 모방이라는 우리가 자칫 지금 견해 모방이라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런 거 생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모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따라 배우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네거티브 포지티브적인 이런 그 발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는 우리 역사에서 혹은 우리 문화사에서 보면 우리는 남이 그것을 무턱대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째로 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개조하고 변형하고 그래서 우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도 그 자체는 뭐인가? 그 자체는 바로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 역사를 그만큼 더 이제 풍부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 되겠죠. 여기서 이런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어떤 세계 문명, 문화를 창의적 수용하는 몇 가지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석굴암 여러분 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겠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석굴암을 드러내놓고 한번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 석굴암은 물론 석굴암이가 세상에 많습니다. 석굴암이 세상에 많다고 하면 좀 업히겠지만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굴은 어떤 불교 문화의 전형적인 하나의 그 미술 형태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지나간 곳에는 대체로 석굴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본래 이 석굴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기원전 2세기에 나옵니다.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처음에 인도에서 나올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당격인 타이티아라고 하는 사당. 그러니까 하나 이제 거기서 뭐 예를 올리고 공양 드리고 그렇죠. 뭐 경기 이런 사당격인 이것을 타이티아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 선방 그러니까 스님들 거기서 기거하고 생활도 하며 하는 선방격인 이른바 비하라는 두 가지 크게 이 석굴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불교 미술에서 기원전 2세기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이런 석굴 문화가 중국에는 대체 4세기 들어오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엔 대체 7세기 때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이 석굴 문화가 선을 보입니다. 석굴 문화. 그 대표적인 뭐 우리가 석굴 문화도 여러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대표적인 것이 이 경주 석굴암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석굴암을 만드는 데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석굴암을 만드는 데서 어떻게 남이 것을 창조적으로 수용했는가?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이것은 대체 이제 고고학계라든가 건축학계에서 공이 인정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조형법입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 정말 창조적으로 상기적으로 수행했다. 아다시피 인도나 중국은 토질이라면 인도나 중국은 그 토질, 지질이 대체 석회석이라든가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보다 이제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특히 이제 경주 일대는 이게 화강암이죠. 상당히 이제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인도나 중국에 가면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대체 이제 자연동굴 아닙니까? 원래 지금 석굴에 자연동굴을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파서 백골을 했다든가 자연동굴을 이제 어떤 자연동굴 속에서 이제 그 불상이라서 전불들을 이제 불전도를 조각해야 되나 이렇게 모시고 막 그런 것입니다. 자연동굴을 이용한 거죠. 그러나 우리 경주는 저것이 자연동굴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공동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산을 깎아서 판 다음에, 그렇죠. 산이 직접 벽에 대하고는 조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이제 대불상 같은 거라든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안치하죠. 안치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흙으로 덮지 않습니다. 경주가 그렇게 됐죠. 흙으로 덮는 겁니다. 이런 조형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 이것은 이런 조형법, 고전적인 하나의 소정된 불교의 동굴 문화지만은 우리는 우리 지형에 맞게끔 훌륭한 이런 동굴 문화를 아주 전형적인 동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우리 일부 학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인공 동굴은 세계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좀 아무튼 상당히 희귀하고 우리 지형에 맞게끔. 두 번째에서 석굴암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이 불상입니다. 불상이 창조적인 재현이다. 이 불상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번전불 있지 않습니까? 번전불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돌아가면 한 40여 상의 불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번전불을 비롯해서 이 번전불을 만드는 데서 우리는 상당히 창기적인 재현을 했다. 창조적으로 막 이렇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금 그 석굴암에 있는 번전불이 있지 않습니까? 번전불이. 높이가 3.3m쯤 되죠. 대조가 한 5m 되는데 그 번전불이 원형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사실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서 우리 번전불을 저렇게 모셨을까, 만들었을까. 그래서 얼마 후에 우리 학계에서 특히 미술학계라든가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대체 이제 해명됐죠. 해명됐습니다. 연구에서. 근데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은 이 불교에서 전형적인 사실 표준 어떤 불상은 좌불상이라든가 특히 좌불상은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할까 상당히 아주 엄밀한 비례에서 만들어집니다. 비례에서. 표준적인 비례는 뭔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나 우리나라 이제 석굴암도 그런데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하고 얼굴 너비, 그 다음에 어깨 너비, 가슴 너비, 그 다음 두 무릎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1대, 2대, 3, 4, 1, 2, 3, 4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1이라면 가슴도 1이고 어깨가 셋이고 그 다음에 무릎 너비가 넷.
이것이 이제 그 비례가 대체 그것이 이제 정규적인 비례입니다. 이것은 사실 옛날에 그리스에서 조각상도는 이런 이른바 대칭 비율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데 우리 불상도는 전형적인 아주 표준 불상도는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석굴암의 그 번전불도 이런. 근데 이 번전불을 최근에 봐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이 번전불을 무엇을 모본으로서 그렇죠. 모델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최근에 아니겠습니다. 여전 80여년 됐죠. 이 중국의 헌장이 대당서역기에 나옵니다. 대당서역기에 이 양반이 부다가야에 가서 대당서역기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부다가야 대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대각사. 그 대각사에 거기 있는가 이른바 부처님 상이 정각상이라는 상이 있었는데, 정각상이라는 것은 정각, 바르게 이제 각성한다면 정각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대하고 각성을 하셨을 때 그 모습, 웃음이라든가 그 모습을, 대하고 각성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그대로 조각한 그것이 이른바 이제 정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에 대각사에서 그 정각상을 봤다는 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대각사라는 게 없고 유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현장 스님이 그 크기를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크기를 기록해 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대략 이제 높이가 3.4m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다른 척촌으로 했는데 그것을 환선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큽니다. 거기 보면 3.36m. 우리는 3.4m. 이게 조금 차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거기에 이제 항마촉진이라는 거 정각할 때 부처님이 이제 그 항마촉진이라는 것은 마귀도를 억제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땅을 짚는 그게 항마촉진이죠. 그런 것까지는 그건 신통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당시 우리 그렇죠. 이 석굴암을 조형할 때, 존불상을 만들 때는 정말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또 우리 여러 가지 조각을 건축 기법을 동원해서 만들면서도 아주 그 어떤 창의적인 재현을 시도한 것으로서, 물론 이제 모방이라는 절대에서 똑같은 모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그렇죠. 상대치를 최소화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술이고 그렇죠. 고도 높은 수준이겠죠. 근데 우리는 거의나 최상의 그런 기술을 유지했다. 이것이 최근 우리 학계에서 일치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서 또 우리가 창의적인 이 석굴암이 창의성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석굴암은 저희가 볼 때 석굴암은 이것은 우리 신라인들이 그 건축 사상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건축 사상을 그렇죠 반영했다. 여러분 가보면 석굴암에 가면 처음에 들어가 전실은 네모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주실이 돔이 아닙니까? 둥그렇죠. 돔. 이것은 뭐인가? 이것은 우리 신라인들이 이른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그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은 거다.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달에 2월 달에 지난해도 가봤고 중국에 이제 어딥니까? 쿠차에 가면 그 기질이라든가 그가 이런 동굴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말하면 천원 지방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데 그네들을 보면 우리처럼 그래 명확지 않고 말하는 동굴 바깥에다가 부속물로서 대체 이제 정방향 전실 같은 거 지어놓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전실과 주실이 그렇죠. 후실 완전히 같은 일체감을 주는 완성된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다. 이런 그래서 물론 그 내용물은 더 말할 것 없죠. 완전한 하나의 어떤 40여 상의 불상바들이 완전한 하나의 불교의 주제와 신라인들의 종교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종합한 완성된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품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동양 최고의 걸작이라고다가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석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게 불교, 어떤 특정된 불교 문화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다 아주 훌륭하게 창조해서 그 특색을 살려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서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용서로라고 하면 처용서로와 처용. 처용서로에 관해서 처용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재로서 아마 다 배웠을 것이고 사실 이 처용서로라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 있습니다. 물론 처용서라는 그 원초적 사료는 삼국사기에 있죠.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윤색하고 부풀어서 향과환 문학 작품화한 것이 삼국유사 있죠. 140년 후에 쓰인 삼국유사. 그러니까 우선 통틀어서 이것을 물론 그게 조선시대에도 처용악이라든 가악이라든 그다음에 가면무 같은 것이 조선시대에도 이제 덧붙여집니다만은 대체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처용서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처용서로를 한번 좀 해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용서라는 간단한 원래 처용서라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글자가 37자밖에 안 됩니다. 37자밖에 안 돼. 내용은 신라 49대 그 헌강왕 때입니다. 헌강왕 때 5월인데 헌강왕 그것이 이제 구체적 연대는 879년입니다. 그 3월에 이제 왕이 저 부하들 데리고 동쪽 주군을 이제 그 순찰에 주유를 나가는데 난데없이 동네에서 네 사람이 나타나서 어전에 나타나서 노래와 춤을 한다.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왕이 나가는데 이제 안개가 지금 그 개운포입니다. 울산이죠. 개운포에 나가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관이 말해서 여쭙기를 이거 우리가 좋은 일 해야 이게 아마 구름이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조언합니다 하니까 왕이 한강왕 그럼 우리 여기다가 좋은 절을 하나 짓자. 원력으로 절을 짓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이 7마리 나오죠. 7마리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러다가 그 용 가운데 하나 칠자가 이른바 처용이라는 칠자가 왕을 따라서 이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급관이란 직을 주죠. 그러면 이제 왕정보자, 왕이 이제 정사를 보자. 근데 왕은 그렇죠. 왕은 정사 보좌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외방인이고 하니까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던 미녀에게 장가를 보내죠. 장가를 보내는데 이 양반 어느 날 아마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얼큰하게 취해서 달박한 날이죠. 얼큰에 취해 보니까 역신이 자기 부인하고 자죠. 동침하는 거. 거기서 처용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도 약하고. 그런데 이제 이 처용이 이제는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할 수 없지요. 하고 이제 노래하면 나가죠. 아주 관용을 베풀면서. 대체 그런 내용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가미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처용설화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처용설화, 특히 처용이라는 인물을 놓고 우리 학계에서 쳐서 이것이 1918년에 일본 사람들 처음으로 처용가를 연구합니다. 그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처용 연구 전집을 냈습니다. 출간했습니다. 7권으로 되는 처용 연구 전집을 7권을. 그동안 한 80년 동안 연구를 모아보니까 한 300편 돼요, 논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향가로서, 단일 고전 작품으로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이 처용입니다. 처용설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아주 이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용은 그렇죠. 무슨 화랑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용자가 되었다가 또 화랑도가 되었다가 지방 호족으로 되었다가 또 외래에서 무슬림으로 됐다가 등등
천의 얼굴을 가진 각인각색의 이런 인물로 지금까지도 학계에서는 결론 없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서영설화를 어떻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 맞게끔 창조도 수행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외방인인데도 그렇죠. 외방인입니다. 분명히 산의 정령까지 몰리는 이런 외방인인데 우리는 그를 수용해서, 외방인인데 수용해서 안착시키면서 그것을 가미해서 또 윤색해서 우리 한가의 주인공까지 승화시켰다. 우리 한가의 주인공까지. 우리 여기 이제 어떤 그 외대는 배타적인 이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떤 정말 오래 생각하는 인종적인 배타가 있었다면 절대 그것이 이렇게 처용이라는 설화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쯤에는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급까지 주어서 말입니다. 그렇죠. 안착시키고 척까지 결혼시키고 우리 한가의 어떤 주인공까지 우리 고 신라시대 대표적인 한가의 주인공까지 등장 승화시켰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 수용 고려의 팔만대장경을 좀 말해서 팔만대장경. 우리가 이제 국보 32호죠. 팔만대장경. 이게 다 이렇게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장경은, 사실 대장경은 물론 이제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속장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이렇게 세 개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종 때니까, 현종 때, 고려 8대 현종 때니까 이게 천공 11년입니다. 천공 11년 때부터 초조, 제일 처음 제1차 이 장경을 편집하죠. 그래서 제1차는 사실 77년 동안이 걸립니다. 그래서 6천 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2차, 속장경은 사실 이제 2000, 국사가 이것을 주도해서 만드는데 그것은 한 26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700권이 만들고 세 번째 가서 몽고 침략할 때 마지막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그것은 16년 걸려서 팔만대장경이라는데 사실 8만 1,000, 숫자가 아직도 권수는 아주 본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8만 1,000, 한 300, 400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걸 보면 우리는 천공 11년부터 사실은 1251년까지 무려 240년 동안 우리는 이 팔만대장경을 완성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장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 인쇄 역사에도 없습니다. 어떤 그 장경경 240년 동안이 대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리고 물론 대장경은 우리 동아시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 다 대장경류가 한 20종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 동아시아. 그런데 그 20종 가운데서 우리 팔만대장경은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한자도 틀린 오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정도인데 하여튼 가장 완벽하고 이것은 불교에서 인정하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 공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참 대단한.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창의적 수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세 번에 걸치는 대장경을 완성하는 그 과정은 우리 선조들은 송나라든가 거란이라든가 말입니다. 거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여러 가지 당시 그렇죠. 유행하던 대장경들을 다 모아서 검토하고, 교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만 240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우리 어떤 이 창의적 수용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 자체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만든다 손치더라도 아마 그렇게 완벽한 건.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송나라, 거란, 여진이라든가 거기에 널려있던 모든 대장경들을 다 가져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글자만 해도 그렇죠. 5,200자입니다. 5,200만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 대장경은 시간상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대단한 중국의 경우였대요.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 물론 불교가 우리만 먼저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불교 문화가 이렇게 뭐 지금은 우리보다 팍 뒤졌죠. 뭐 역사 우리만 좀 앞섰다고 그러는데 막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결국 제 보기에는 우리가 불교를 중국보다 뒤늦게 수용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이 불교 수용 문제는 대륙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통해서 고구려라 들어왔으니까 중국보다 늦은 걸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바다로 들어온 불교도 있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연대는 저는 한 기원 초기까지 추적해 보는데 아무튼 이런 중국도 우리의 팔만 대장경 같은 대장경 비슷합니다. 비슷한 빈가 정사 장판이라는 그런 청나라 때 비로소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른바 이제 축세장경이라는 이런 팔만 대장경 비슷한 것을 대체적으로 우리 청나라 시대, 중국과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냅니다. 우리보다 몇백 년 후지요. 재미있는 것은 일본 사람 일찍부터 우리가 이런 큰 대장경들을 만들어내고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말이야. 수차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려시대부터 그렇죠. 조선 초까지 83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 세종 때는 사신이 와서 우리가 이거 대장경 안 주겠다니까 3일 동안 단식 농성투쟁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잘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총독부 때 그러죠. 총독부 때 일본 사람들 야금야금 얼마 좀 가져간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우리 사실 고려 불교 문화의 총서요, 고구려 문화의 금자탑이야만 이런 대장경도 그렇죠. 대장경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화 수용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비로소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최고의 이런 불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고려의 기화 문제, 기화체, 기화. 사실 이거 제가 이 귀화 문제를 책에 썼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제일 많은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귀화 문제. 이건 우리가 우리 민족성, 민족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이 이건데, 그래서 고려의 귀화책이라.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단일민족 그렇죠.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혈통 하나, 이렇게, 요즘 조금 인식도 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피가 하나,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주의, 혈통이 하나의 피가 하나다, 이런 것을 많이 우리 민족사에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대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문제인데, 1985년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85년입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성씨가 275개가 있습니다. 275개.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성균관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그쪽에 이제 유학들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가니까 붙잡고 이게 제가 질문해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문제에 가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통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275개 성 가운데서 그 통계는 136개가 외래성이라는 거예요. 제 보기엔 그래서 쭉 이제 그 후에 통계 나오면 136개는 안 되고 아마 13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반은 외래성입니다만 여러분이 여기, 족보를 다 이제 다시면 그렇습니다. 한 130개를 본다. 그건 절반입니다. 근데 통계 보면 그 130개 성 가운데서 고려시대 60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40개, 조선시대 30개. 이렇게 외래성이 이제 우리가 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단일민족이고 소수민족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귀화로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는 물론 가장 많은 것이 한 90%가 중국 사람입니다. 한 개고. 그 다음에는 우이구르계라든가 회외, 아랍 쪽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두 개 있는데, 가령 일본성이 지금은 없는데, 김해김씨에 이제
합쳐졌는데, 우록 김해라는 우록. 우록 김 씨가 원래 그게 일본 성인데, 일본 사람도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 때 들어와서 귀화한 성인데, 지금은 뭐 김해로도.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여진 쪽도 있고. 이네들의 귀화 동기는 보면 쭉 보면 정치적 망명이라든가 무슨 투항한다든가 표착한다든가 구원을 요구한다든가 또 이제 신화를 따라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 가장 많습니다. 60여 성인데. 그런데 고려시대 총체적인 이 귀화인들에 대한 외래인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일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저 불거라. 내저 오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다. 내저 불거. 내저 오는 사람 불거하지 않은 정책이 일관된 고려의 귀화 정책이고. 이것은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마 당시 튼튼한 어떤 고려의 국력과 그렇죠. 높은 문화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고려의 귀화 정책을 보면 상당히 포용하고 우대하는 그런 선정을 베풀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참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태도,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좀 대비해 볼 필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는 상당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물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고려시대에는 당시 고려 인구가 지금 통계가 230만 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인재를 비롯한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인재 기용 정책과 관련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느 사람은 호적에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성을 주고 그다음에 할 때는 또 이제 관직까지도 제수하고 자기를 주었으며 지어져 시급까지도 주고 그래 오는 자에게는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라든가 전답이라든가 미곡이라든가 지어 이제 가재 도구 같은 것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대체 온 사람들은 국경에서 먼 지대 그 다음에 이제 외래자 가운데 범죄자들 같은 거는 이른바 이제 남계수로라고 해가지고 저 섬 남쪽 섬에다가 이제 거주시키는 아주 주도 세밀한 이런 대외국인 정책, 귀화 정책들을 고려시대는 펴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들이요. 혹은 그 성들이 지금도 여러 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몇 가지가 신뢰를 들면 화산이시가서 화산 여기 옹진이죠. 옹진반도 화산이시요. 화산이시 꽃하자 몇 산자입니다. 화산이 선조가 이용상이라는 사람인데 이용상은 베트남이다. 월남의 첫 그 독립 왕조인 11세기 만든 이조가 있습니다. 이조 제8대왕 제8대왕입니다.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8대왕이 아들이면서 제9대왕 당시 제9대왕이 숙부가 됩니다. 제9대왕 숙부가 되는 사람이 그 이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대왕 때 해종입니다. 월남 그 이조 때 해종이 9대가 해종인데 이용상은 그 숙부로서 군 총사령교인 군 총관하는 이런 높은 주에 있다가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귀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상이 이제 원래 피플포드처럼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가족 몇 사람 데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표류표류 하다가 도착한 것이 바로 옹진반도예요. 그래 옹진반도 도착하는데 때마침 옹진반도 사람들은 항몽투쟁을 전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용상은 이 옹진반도 고려인들과 함께 항몽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가상스러워서 조정해서 그에게 화산이 씨를 성을 부여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들들은 차남 같은 데 안동 부사까지 합니다. 산 고재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제 옹진반도 가면서 화산 거의 성터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적 따라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는 한 10여 년 더 돼 한 20년 월남이 이제
통일된 이후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해명돼서 이 정춘회가 있습니다. 이 정춘회에서는 지금도 아마 최근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해 이제 월남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간 게 80년도 기억돼요. 처음에 찾아갈 때는 완전히가 왕족으로 되어봤습니다. 다시 월남의 대통령, 총리들이 나와서 연도 환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2조 때 지금 후손이 남아있는 게 이 양반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도 이제 행사에 참가해서 오페라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것이 이런 화선이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월남 또 이 시에 여기 정선이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이시가 정선이시도 강원도 정성일시도 이것이 월남 후손입니다. 그 조상은 이양화라는 그분이 조상인데, 근데 여러분이 고려 왕건이가 다큐멘터리가 지금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지난해가. 거기는 이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이. 그죠? 이민이죠. 아마 이민은 고려 명종 때죠. 명종이니까 12세기죠. 12세기 후반이죠. 명종 때에 14년 동안이나 정말 무소부의 무신 철권을 휘두르던 이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덕화 씨가 주연한 현장 그 이민이 바로 이양화의 6대손입니다. 6대손. 이것이 월남 6대손. 이것은 족보에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다 붙여보니까 다 나와요. 뭐 그런가 하면 또 중사람들은 더 말할 거 없죠. 중사람들은 우리가 많은데 아까 90%가 다 중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은 한두 사람 들으면 역시 여러분 아마 같은 드라마라고 생각되는데 광종 때 쌍기라는 사람이 나왔죠. 쌍기. 아마 그 드라마에서 나오죠. 그때 광종 때인데 쌍기라는 사람은 사실 중국에서 이제 후주 때 사람인데 이 양반은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 오늘만 법제청에 봉사하다가 우리 고려 사신을 따라서 이 개성에 왔습니다. 개성에 왔는데 병이나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해서 광종이 보니까 사람 쓸만하니까 불러다가 이제 조정에 불러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과거제도가 나옵니다. 쌍기가 중국의 과거제도를 우리나라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거제도를 총관하는 공직어라는 총책 3번이나 연거푸 맡아서 사실 우리나라 고려 때 과거제도의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쌍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우이구르라는 회회,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덕수장시라고 있습니다. 덕수장시가 있는데, 이 덕수장시는 본래 쌍거란 사람인데, 원나라 순제 때, 우리 고려사에는 회해인으로 나옵니다. 회해인, 쌍거인데, 우리 25대 중열왕 때, 중열왕이 인질로 이제 몽골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돌아올 때, 몽골 공주가 제국 공주가 있죠. 제국 공주의 하나 시종으로서 따라내보냅니다. 몽골에서. 따라오는 나왔습니다. 그 사람 그때는 쌍거고, 후에 와서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직급까지 오고, 죽은 다음에는 숙공이라는 막 이런 시호까지 하사받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가 40여 세에 돌아갔는데 그때 시급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로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장순용이라고 하면서 덕수장시. 그래서 그 덕수현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북에 개성북에 있는 개풍군 있지 않습니까? 개풍은 거기가 이제 덕수현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씨 화산 이씨는 지금 옹진반도를 비롯해서 120가구 한 1,400명이 있는데 250가구 1,400명이 있는데 이 덕수장시는 후에 이거 상당히 12대 조선 장유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입니다. 장유라고 있죠. 개국지문에 장유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사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덕수장시는
우리 남한에 지금 적지 않습니다. 한 50개의 집성촌이 있는데 한 3만 명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중동에 가면 그 한 40호 집성촌이 있습니다. 이 특수장시. 그래 매 10월에 이른바 장말 굿이라는 장말 도당굿이라는 굿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수장시를 기리는 장말이라는 것은 장시마을이라는 의미인데 중동에 가면 저렇게 인천 가는데 막 이렇게 이제 등등 하여튼 제가 이제 귀화성 사람들 몇 가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든 이야기는 고려시대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핏줄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그렇죠. 한 핏줄. 정말 혈통주자로 볼 때는 우리는요, 이런 한 핏줄은 아니고 사실은 혼혈이다. 이렇게 봐도 뭐, 고안은 아니겠죠. 이 문제, 물론 조금 우리가 이제 한 핏줄 하다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역사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역사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창의적 수용 문제와 연결시켜서 한번 해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래 사람들, 그렇게 고려시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그렇죠. 사실 고려 한 100년 동안에 17만이 이제 귀화합니다. 우리나라. 고려 초기 100년 동안에 17만이. 대단한 양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고려라는 그렇죠. 상당히 고려는 아주 개방적이고 대단한 국력을 가진 나라죠. 튼튼한 국력에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고려라는 한 용광로 속에 용매해서 생활문화라든가 의식구조에서 하나의 동체, 일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 힘이 강할 때 우리는 남들 알맞이 수용해서 그렇죠. 우리 문화로서 우리 한 덩어리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우리처럼 이러지 못하던 나라, 가령 월남입니다. 월남 같은 것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적 가지고 중국 월남 역사 같은 거 우리하고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월남 같은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월남 소수민족 문제가 월남도 아마 40, 50개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까지도 그렇죠. 중국도 변방 문제도 이런 예에 비추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 문제, 소수민족 해결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분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고려시대, 물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경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우리의 강력한 우리 주체적 힘을 가지고 다 소화해서 우리 문화로 동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1895년에 말이에요. 1895년에 이 세비지 랜드라라는 그 영국 기자가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책 하나 써서 우리나라고 하는 책. 조용한 아침이 나라 조선. 조용한 아침이 나라 조선이란 1895년에 쓴 책이네. 세비지 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벽 아니죠. 따와 보니까 이 한반도 조선이죠. 그때 조선에 보니까 이 나라는 이게 당신은 아무리 단일민족 다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한 게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조선은 분명하게 다민족의 혼혈사회다. 그 아주 벽 아닌 눈에는 그렇죠. 우리가 다 됐으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 보기에는 지금도 요즘 우리 여러 가지 혈통 의학계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얼굴 연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 연구한 체질 연구가들이 우리 여러 가지 남방이 가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남들을 우리 힘으로 이제 수용해서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그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 이거 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말이에요. 상당히 큰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책도 있죠. 아마 민족주의 반역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민족을 말하면 이것은 무슨 고루하고 또 민족주의를 말하면 배타주의고 이렇게 지금 대체 그런 풍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계도 있으면 우리 특히 역사학계 같은 게 상당히 새로운 풍조, 학의 하나 풍조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높은 분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이제 대학에서 교육은 민족 전체성을 가릴 필요 없다. 민족 정체성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 대학은.
가르칠 건 뭐인가? 경쟁력을 키우라 이거예요. 이런 거 신문에 제가 며칠 전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이라든 민족주의 문제. 그래서 요즘 대체로 그렇죠.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대체로 서구적인 어떤 그 민족, 이런 데서 이제 물젖은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구적인 시각을 해서 우리 동양,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우리의 민족주의 문제를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리죠. 간단하게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유럽은 말이에요. 유럽에서 민족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산물입니다. 크게 짧은 200년 전도 안 되는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 동양하고 달라서, 유럽은 뭐 여러분이 유럽 사람 배우시면 알겠지만, 유럽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문명 시대로부터 이게 지방 분권이 할거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할거니까 그네들은 공통적인 언어, 공통적인 문화, 민족의식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봉건주의가 무너지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가령 독일 같은 거 보면 10세기 때 이제 제1차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올 때 나오죠.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와서 나폴레옹 1819세기 초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독일은 말이에요. 300개의 도시국가로 나누어 있습니다. 300개. 그러면 그 황제는 수도가 없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이건 대체 유럽의 그 역사거든요. 이런 형편에서 그네들에게는 민족적인 언어라든가, 민족적인 감정이라든가, 일체감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공통성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도 그 봉건적 할가가 무너지면서 민족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자본주의니까 통상이 되니까. 이때 독일어가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의 민족어가 필요한 겁니다. 막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이제 어떤 상승되고 요즘 유럽 나오니까 또 요즘은 유럽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동아시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고대로부터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나라였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그렇죠. 물론 우리 삼국이라든 몇 개 분열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통일되는 중앙집권적인 오랜 시간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있어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민족 언어가 있었고 공통적인 문화의식, 어떤 민족이라든 민족주의라든 이런 개념이 우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그래도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 이제 중국이라고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우리 역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족이 있는 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다. 보편적인 가치. 따라서 어떤 민족주의, 요즘 그렇지 않아요. 민족주의, 민족하면 저는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낮고 배타적이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 그런 거 우리가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족국가, 그 무슨 소린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볼 적에, 역사적 형성된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볼 적에 그 민족주의 자체는 어떤 배타라든가 그렇죠. 고루하다든가 진부하다든가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민족주의, 특히 민족주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죠. 그것은 민족주의 본연에 대한 어떤 오해 아니면 남용 내지는 악용, 오해, 남용 내지는 악용에서 비롯된 것이지 민족주의 그 자체가 배타적이라든가 그렇다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주의에 정말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그렇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죠. 물론 자기 민족을 진정히 사랑하고 자기 역사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부강하게 만들자면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가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세계화하고 막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에서 말씀 여러 가지 이런 그 세계화 문제도 우리 안의 세계도 저는 이런 시각에서 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렇죠. 그 본에는 그 배타라든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진부하다든가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주관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고 시간이 이 수용 문제 마지막에 서학 수용 문제 서학 이거 좀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 유럽의 근대 그 문명을 수용하고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적 활동이죠. 서학이란 그렇죠.
근데 서학은 사실 우리 이제 그 일본이라도 중국이라 우리가 동아시아, 동양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대화하면서 우리가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이 서학을 만난다는. 왜? 우리가 과학기술이 선진했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서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서학과의 우리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적 운명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사적 숙명, 서학을 받아들여 서학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동양 삼국을 보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서학이라는 자체도 이름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 서학이라는 말 씁니다. 조선의 서학. 근데 일본에서는 난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남만학이라도 지금 난가꾸라고 그러고. 중국도 말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는 말 씁니다. 서학이라는 말. 그런데 이 서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제 이적인 측면, 이론이라는 이자입니다. 이치라는 이자. 그건 주로 종교 사상 측면이고, 하나는 기적인 측면, 기구라는 이런 측면에서 과학 기술이겠죠. 두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양 삼국이 이제 비교해 보면 이런 서학을 수용하는 데서 그렇죠. 다 필요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수용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끼친 영향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문제는 일본하고 조금 비교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한마디 먼저 결론 도출하자면 제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어떻게 비교하죠. 결론은 그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서학을 외래 서구인들이나 국가 권력의 개입 등에 의해서 서구인들이라든가 국가 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서학이. 이것이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구인들은 와서 서학을 가르쳐줬고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서학을 무슨 수용시킨다든가 거절시킨다든가 이런 타율적인 의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스스로가 그렇죠. 우리 자체 스스로가 받아들였다는 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학 수용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체 우리 최초로 우리 서학을 받아들인 것은 1603년에 소산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 지도를 가져온 것이 처음입니다. 1603년. 그래서 서학이 단초로 그쪽 보는데 그 후에 청나라에 갔던 소현회자 같은 그런 이제 왕자도 돌아오면서 이제 서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때는 뭐인가 그러니까 이제 대체 17세기 초부터 150년 동안은 이제 중국의 사행가는 사신으로 갔다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 압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행을 간 사람들은 직접 북경에 가서 당시 이제 사천천주라든가 서양 천주교 선교사들이 있던 집에 가 직접 보고 또 그네들의 과학기계 같은 거 직접 가서 참관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필요한 것들, 자명종이라든가 이런 현대 기구도 우리가 가져옵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대체로 19세기 한 중년부터죠. 18세기 말 이때부터 정식으로 우리는 이제 서학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우리 조선 시대의 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로 조선 시대 서학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학을 이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 다른 하나는 서학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주 이중적인 선택해서 받아들이자는 크게는 이런 세 파가 있습니다. 세 파가. 그래서 구체적인 물론 우리 서학의 이제 비조는 서학을 받아들이는 비조는 이 성호 이익 선생을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 최초의 서학에 관한 논하신 분인데 이분은 대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택적인 과학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그런데 종교 윤리 면에서는 일부는 유교라든가 기독교는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옥동 같은 건 이것은 우리 맞지 않는다. 이게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정복 선생 같은 분들은 전면적으로 이제 북인파들이 대체로 배격합니다. 기건 받아들여서 안 된다. 연구는 해보는데, 서학을 연구해보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이것이 안정복 선생의 지론이었습니다. 배격파들이죠. 그런가 하면 남인파들은 주로 이 다선 선생 같은 분들은 전면 수용파들이죠. 물론 다선 선생에 관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다선 선생 같은 분들은 그분 자체가 이제 서교, 즉 이제 천주교에 귀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종이 명령해서 자네가 그럼 들으면 되는가? 나오라. 응?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 일화도 있지만은, 그분이 결국 이제 후에 이제 자벽서라는 것을, 자신이 피하겠다는 자벽서 같은 걸 이제 써서 그 천주교에서 이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 관계를 끊는 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다선 선생은 외유내예라. 바가트는 유교고 내는 예수교. 외유내예라는 막 이런. 그렇지만 다선 선생 같은 것은 훌륭한 그것도 잘하신 것은 다선 선생 이러면서도 다선 선생은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서기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용후생에 유익하게 쓰자는 거. 그래서 수원성 때 거중기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무슨 이 얘기는요. 근데 이런 과정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과정만 제가 간단히 암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당시 우리의 그 지식인들 그렇죠. 이런 실학파 특히 실학파들은 서학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정말 자율적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주 태도도 분명하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필요한 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천주교 같은 거 받아들이는데 근데 여기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대체 기억하는데 1926년쯤 되는데 이제 교양청에서 그런 하나 교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이 서양 종교를 세계에서 서양 종교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논쟁 가운데서 그렇죠. 외국 가서 받아서 배우고 와서 다른 나라만 선교사들 받아 배워준다든가 국가적 권력에 의해서 배우는. 자율적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일본은 뭐죠? 시간 갔다. 일본 서학을 어때요? 일본은요. 우리가 지금 참 그 일본이 물론 이 맹지 유신의 일본은 상당히 서양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바도 많고 우리 대체 보면 일본은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상당히 개방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만 앞섰다 뭐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민족 우월주의에 의해서 또 남을 이렇게 무슨 비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비교론적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일본인 경우는 우리보다가 한 60년, 서학을 우리보다 한 60년 전에 먼저 받아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통해서, 포르투갈 사람들 통해서 한 60년 전에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남만학이라고 해요, 남만학. 그러다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어 스페인 사람들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신자가 한 70만 불어나니까 큰 야단 났다고 해서, 그 에도 시대, 도쿠가와, 예가수가 그 독부 시대 종교를 탄압합니다. 완전 국교죠.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남만학이라는 일이 그때 남만학이 다 없어지고 후에 에도 동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토 같은 데서 뭐인가 하면 처음으로 또 다시 그 네덜란드 상선이 들어오죠. 처음으로 네덜란드 상관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또 이름을 난학으로 바꿉니다. 난학으로. 난초난자지요. 난학.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명치유신 이전에 도쿠가와 이 막부 시대는 완전하게 이게 세국시대입니다. 세국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에도 시대가 한 265년쯤 되는데 그 가운데도 241년, 근 2세기 반 동안 미국은 완전하게 이제 세국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학을 받아들인 경우에도 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기술, 과학만 받아들입니다.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탄압 같은 것은 사실 우리도 뭐 숨겨두는데 일본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일본하고 비교할 적에 비록 그래도 우리보다 20년을 먼저 60년을 먼저 서학을 처음 접했지만은 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하는 것은 사실 1774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부학서 해체신서라는 책을 하나 번역합니다. 네덜란드 해체신서라는. 그것이 일본에서는 일본 서학 수용이 탐초라고 그럽니다. 1774년. 그런데 1774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는 이미 서학이 그렇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당파 이런 논쟁을 겪어서 이미 상당한 정착 단계에 들어갈 때입니다. 정착 단계에 들어갈 때다. 네. 이거 좀. 예. 그럼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이제 아쉽던데.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 세 번째 세계를 향해 열린 열림이라는 이것은 우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로마노의 왕국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아랍 관계 이 조선 시대가 열렸다는 요만 한마디 제가 한 5분 동안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조선조 시대는 쇄국 시대다, 은둔이다 이런 말씀하죠. 사실 은둔이라는 말은 고종 8년에 그 미국의 그리피스한 선교사가 동양대학 동양학 교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이 처음 보는 세상이죠. 그 사람이 동양학 교수인데 와볼 때는 만들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 변방문화로 왔는데 와보니까 다르거든요. 아차 이게 내가 몰랐구나. 처음 봤구나. 알려지지 않은 나라. 그래서 은둔국이라는 이름을 그리피스가 만든 이야기거든. 한편 다른 나라 우리가 세국 정책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세국조선 이런 말도 조선에다 세국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데 이것으로 아마 정확한 놈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국은 세계에 대한 열림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 전 역사를 보면 뭐 제가 이제 시간 없어 조선 전 역사를 보면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저는 이제 조선사 전공, 우리 조선시대 역사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조선 전 시대가 조선 519년 동안의 조선 전 시대는 절대로 쇄국이라든가 은둔이 나라가 아니었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던 나라였다. 그래서 그 구체적 사실 같은 건 여러분 기회가 제 세계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근데 여기에서의 쇄국은 사실은 이 대원군이 쇄국이라는 것은 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 10년 동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쇄국이라는 것은요. 일본은 241년 동안 했지만은 우리나라 쇄국은 불과 10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대는 이 쇄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순간적이며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하나의 몸부림이었고 하나의 방패에 불과했다. 그것이 한때 조선 전체 500년 조선사의 하나의 흐름이라든가 병폐는 아니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조선시대 뭐 여러 가지 우주관이라든가 세계관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서학수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상에서 우리 그 조상들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서학과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동양식 철학, 우리 우주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합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막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우주관과 세계관에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수광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한기 선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 때문에 제가 사실 제가 시간 조절 못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많은 지적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이 이렇게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